네, 이번 단어는 사람의 물질 대사에서 영양소의 소화 흡수 단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람의 물질 대사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그게 한 문제 정도로 통합적인 내용을 물어보고는 있지만 가끔 그네들 선지에서 디테일하게 물어보기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문항과 연계해서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 있는 문항이기도 하고요. 여기 내용 자체가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실 때 좀 자세하고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복습용으로 그리고 심화용으로 정리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사진 자료도 조금 가지고 오고 좀 꼼꼼하고 정확하게 정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어는 소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소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짚어볼 건데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소화계에 속하는 기관을 한번 짚고 갈게요. 소화계라고 한다면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입이나 식도, 위, 소장, 대장 이렇게는 연결이 가능한데 이 이후로 연결을 해라 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이후로 만약에 연결을 더 해본다면 자, 대장의 끝에는 무엇이 연결되어 있냐면 항문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항문하고도 연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지만 소장과 연결되어 있는 소장으로 분비되는 것들 중에서 이자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간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도 소화계에 속한다라는 것도 같이 연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더 있다면 영양소도 하나씩 더 살펴보면 좋겠지만 영양소에 대한 내용은 중학교 과정에서도 꼼꼼하게 봤을 테고 통합과학 시간에서도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학습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크게 소화라고 하는 과정은 분해되는 과정과 흡수되는 과정으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소화는 잘게 쪼개져서 어느 정도로 잘게 쪼개지는 거냐면 내가 흡수가 가능할 때까지 흡수가 가능한 정도로 쪼개지고 난 다음에 그걸 흡수하는 전 과정을 다 소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분해하는 과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분해라고 하는 과정이 결국은 소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자, 그럼 우선 분해 과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기계적인 분해 과정, 기계적 소화 과정과 화학적인 소화 과정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중학교 때 학습한 내용들이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기계적 소화는 결국은 물리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는 소화 과정으로 쉽게 얘기하면 씹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씹는 운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잘게 쪼갠다, 즉 표면적을 증가시키면 화학적 소화와 더불어서 소화가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연결이 가능했었습니다. 다음 꿀꺽 삼켜서 소화하기 위해서 영양물질들이 이동하는 것 연결되시죠? 우리 그것이 꿈틀 운동이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영양소들이 소화액과 소화효소들과 같이 버무려지는 거. 결국은 소화액과 다 버무려져서 그 효소들과 잘 반응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한 것들이 혼합 운동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는 기계적 소화였고 화학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게 화학적인 소화가 되는 거죠. 화학적인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건 결국 화학 반응이에요. 체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결국 뭐다? 그렇죠. 물질 대사가 되는 거죠. 물질 대사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학적 소화에서 봐야 되는 것은 이러한 효소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효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리하는 건 효소인 것이에요. 즉, 화학적 소화를 정리를 할 건데 기계적 소화는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일어난다 라고 가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화학적 소화만 지금 여기에다가 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 여기로 가져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볼게요. 우리가 3대 영양소가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지방이 있었으니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어디서부터 소화가 시작되는 것으로 볼 거냐면 제일 먼저 입에서부터 소화가 시작되는 것으로 출발할게요. 자, 입에서부터 소화가 시작됩니다. 당연히 씹는 운동이 일어나요. 기계적 소화 일어나는데 지금부터 정리하는 건 화학적 소화만 정리하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입에서부터 소화가 일어납니다. 입에서는 침 속에서 분비되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분비되더라. 그럼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 거죠. 자, 녹말과 엿당의 관계는 녹말은 물에 잘 녹지 않는다라고 했었고요. 물에 잘 녹지 않는다. 엿당은 물에 잘 녹는다. 이런 특징이 있었죠. 물론 엿당뿐만 아니라 엿당과 같은 이당도 있었지만 포도당과 같은 단당 역시 물에 잘 녹았었습니다. 자, 우선 이 내용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중요하게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이 물에 잘 녹는 엿당으로 분해된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꾹꾹 씹어 먹으면 단맛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꾹꾹 씹어 먹으면 기계적 소화와 더불어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되니까. 그러면 엿당이 물에 잘 녹으니 우리는 단맛이라는 맛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다음 단백질의 소화는 일어나지 않고 지방의 소화 역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화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죠.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뿐입니다. 기계적 소화는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고기를 씹으면. 괜찮죠? 치즈를 씹으면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나 지방은 분해는 일어날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꿀꺽 삼키면 밑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서 위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위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위산이 분비가 됩니다. 위산이라 하면 염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염산의 역할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사실 이 염산의 역할을 짚진 않았지만 여기서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산의 역할은 크게 첫 번째는 살균 역할이에요. 말 그대로 산성의 성분이기 때문에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우리 체내에 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살균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 염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효소들을 잘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염산이 작용을 하면 결국은 위에 pH가 낮아지게 되겠죠. 위에 pH가 낮아지게 되면 위에서만 작용할 수 있는 효소들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만 작용하는 효소들이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만 작용하는 효소가 활성화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위에서만 작용하는 효소가 무엇이냐? 바로 단백질과 관련이 있는 효소가 되는데요. 그 단백질과 관련이 있는 효소가 바로 펩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펩신이 이 단백질을 쪼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폴리펩타이드로 쪼개게 됩니다. 자, 통합과학을 열심히 들었던 학생들은 단백질과 폴리펩타이드의 차이점을 알고 있죠. 단백질은 그렇죠. 폴리펩타이드가 엉겨붙어서 구조와 기능을 갖고 있는 형태를 단백질이라고 했었고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구조와 기능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단순하게 아미노산이 길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단백질이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모양이었는데 여기에 펩신이 이렇게 처리가 돼서 특정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게 되면 기다란 이러한 기다란 사슬에 아미노산이 쭉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분해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폴리니까 아주 긴 펩타이드, 아미노산이 아주 긴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단백질 말고 탄수화물과 지방은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부분은 선생님 그림을 살짝 가지고 올게요. 자, 그림을 보면 자, 이렇게 그림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그림이 바로 위랑 한번 겹쳐보고 싶은데 네, 됐네요. 자, 여기 이렇게 보이실까요? 네. 아이고. 자, 여기가 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이실까요? 여기가 바로 간이고요. 그 아래에 여기가 바로 쓸개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위 아래쪽으로 이자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위랑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조금만 얇은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소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소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소장이 엄청 길죠. 네, 맞아요. 소장은 실제로 상당히 길어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성인 남성 기준으로 소장의 세포를 다 펼쳐서 이렇게 하나의 단면으로 이렇게 펼쳐서 보면 테니스 코트장 하나가 나올 정도로 세포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라고 해요. 그럼 정말 상당히 많은 세포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상상이 되실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긴 소장이 너무 길다 보니까 우리는 이 소장을 영역별로 나눠서 구획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장 중에서도 위쪽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12지장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12지장은 소장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맞는 문장이에요. 왜요? 12지장은 소장에 포함되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소장 살짝 지워볼게요. 자, 12지장에서는 이 내용은 이제 지우고 좀 보겠습니다. 자, 12지장에서 먼저 반응이 일어나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소장에서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를 할 건데 결국 12지장은 소장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네, 소장이 너무 기니까 소장을 영역별로 구획화시키는데 그 중에서도 위에 가까운 쪽을 12지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소장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입에서는 입 자체에서 아밀레이스가 나오고 위에서도 위 자체에서 펩신이 나와요. 그런데 소장에서도 소장 자체에서 무언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게 나왔을 때 보시다시피 소장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부분에서만 작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12지장, 이 위쪽에서는 소장에서 작용하는 물질 말고 그 12지장에 가까운 쪽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주로 작용하게 됩니다. 소장이 너무 기니까요. 괜찮을까요? 소장이 너무 기니까 특정한 이 부분에서만 작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2지장에 가까운 곳, 그게 어디냐면 바로 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12지장으로는 누가 만들어준 소화액이 분비되냐면 이자가 만들어준 소화액이 분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액이 분비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자액이 또 중요한 포인트를 가져요. 왜 이자액이 중요한 포인트를 갖느냐? 이자액은 3대 영양소를 모두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자액은 3대 영양소를 모두 소화시킬 건데 각각의 이름 보겠습니다. 네, 아밀레이스,
그리고 트립신, 그리고 라이페이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름 보시면 아밀레이스 동일하죠. 네, 이름이 동일하면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이 아밀레이스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렇습니다. 녹말을 몇 당으로 분해한다. 그럼 선생님 똑같은 일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똑같은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하시죠. 꼭꼭 씹어 먹어야 소화가 잘 돼. 너무너무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꼭꼭 씹어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이미 모든 녹말이 몇 당으로 다 분해가 끝나요. 괜찮을까요? 네, 그렇다면 자, 여기 내려왔을 때 여기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빨라져요. 그래서 밥을 꼭꼭 씹어 먹는 것도 소화를 촉진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트립신의 역할은 물론 트립신은 책에서는 단백질 분해 효소라는 것으로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경우들도 많지만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연결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정확하게 한번 전달해 봤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단백질 소화 효소로 가르쳐 주셨다 하면 아니면 단백질 분해 효소로 가르쳐 주셨다 라고 하면 굳이 트립신이라는 용어로 정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트립신은 폴리펩타이드로 쪼개요. 자, 그래도 우리는 이 용어를 해석할 수 있어요. 아, 폴리, 아직도 긴가 봐. 그런데 엄청 긴 거를 적당히 긴 걸로 쪼갰나 봐. 이 정도는 우리 해석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왜 중요하느냐?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탄수화물 한번 볼까요? 자, 탄수화물은 지금 아밀레이스가 벌써 2번이나 분비됐고요. 단백질도 펩신, 트립신 벌써 2번이나 분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처음으로 소화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 지방은 여기서 소화가 끝날 거예요. 네, 맞아요. 끝날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이 라이페이스는 이 지방을 완벽하게 다 분해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이 라이페이스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지방을 완벽하게 쪼갤 거예요. 자, 그래서 지방을 완벽하게 쪼갤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지방 한번 그려볼게요. 지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디 가버렸네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네, 이것과 상당히 유사하죠. 어디서 봤었죠? 이것도 사실 우리 통합과를 꼼꼼히 들었던 친구들은 연결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세포막에 인지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렇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혹시 이 동그라미 기억날까요? 이 동그라미의 이름? 맞아요. 이 동그라미의 이름이 글리세롤이라는 거였고요. 자, 그리고 이 짝대기 이름이 그렇죠. 이 짝대기 이름이 지방산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지질은 우리 이렇게 배웠었죠. 글리세롤 한 분자와 지방산 두 분자로 되어 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얘와 이 인지질과 상당히 유사하게 생긴 게 바로 이 지방이에요. 중성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지방이 이 인지질과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자, 그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 동그라미 이름이 뭘까요? 맞습니다. 글리세롤입니다. 글리세롤 한 분자와 자, 나머지는 뭐다? 그렇죠. 이 짝대기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네, 여기 짝대기가 지방산이다. 지방산 몇 분자? 그렇습니다. 3분자로 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라이페이스 역할 연결해 볼까요? 그렇다면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뭘로 쪼갠다? 그렇죠. 지방을 쪼개면 이 지방,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쪼개면 글리세롤과 지방산이라고 하는 걸로 쪼개지겠죠. 그렇죠. 즉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 하나, 그리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쪼개져야 돼요. 선생님 때는 사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쪼개진다. 선생님은 몇 차 교육과정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 이렇게 쪼개지는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쪼개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쪼개졌냐면 실제로는 이렇게 쪼개지더래요. 이 둘은 잘 안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자, 얘 이름 그대로 뭐예요? 얘는 그냥 지방산이죠. 지방산 두 분자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요? 자, 얘 이름은 저 수업 시간에 잘 들었던 친구들은 기억이 나죠? 자, 얘 이름은 우선 글리세롤에 지방산 하나가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돼요. 그렇죠. 이건 글리세롤도 아니고 지방산도 아니고 글리세롤에 지방산 하나가 붙어 있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자, 그럴 땐 어떻게 해라? 자, 글리세롤에 어미를 글리세롤에 무언가 붙어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어미를 바꿔라. 글리세리드. 그런데 뭐가 붙어 있는 거냐면 지방산 하나가 붙어 있는 거야. 하나가 붙어 있는 거야. 지방산이 붙어 있겠죠. 지방을 쪼갰으니까 지방산 두 분자밖에 없다는 거. 그렇죠? 지방산이 붙어 있는데 지방산 하나가 붙어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앞에 뭐를 붙였다? 하나를 뜻하는 모노를 붙였다. 그래서 지방을 쪼개면 이제 좀 기억날까요? 네, 중학교 때 우리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쪼개진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라이페이스는 다시 한번 강조. 자, 라이페이스는 한 방에 소화가 끝. 그렇죠. 한 방에 소화가 끝. 자, 그런데 지방의 특징은 선생님 저번에 수업 시간으로 얘기를 했지만 지방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엉겨 붙어 있어요. 이렇게 막 엉겨 붙어 있어요. 자, 쉽게 생각하면 뭐 생각하면 좋다? 그렇죠. 냉동 삼겹살이 이렇게 얼어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 돌판 위에다 올려요. 돌판 위에 올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겉에만 익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여기다가 이렇게 엉겨 붙어 있는 데다가 라이페이스를 아무리 처리해봐야 어디만 녹아요? 겉에만 녹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한 방에 소화가 끝내야 된다. 그렇죠. 한 방에 소화가 끝나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 있는 게 좋아요? 자, 냉동 삼겹살을 완벽하게 다 구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녹여야죠. 얘네를 하나씩 떼어 놓아야 내가 굽기가 편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씩 떼어 놓아야 내가 라이페이스를 처리했을 때 얘도 쪼개지고 다 쪼개지는 거죠. 연결되셨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녹이는 즉 뭉쳐있는 것을 한 분자 이렇게 펼쳐놓는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것을 지방의 유화라고 합니다. 지방을 녹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억날까요 혹시? 자, 이거 누가 했었다? 그렇죠. 쓸개즙이 했었다. 자, 그럼 쓸개즙의 포인트 첫 번째. 쓸개즙은 화학적 수하다. OX? 그렇죠. 아니에요. 왜요? 물리적인 변화만 일어났어요. 지방은 전혀 지방 분자 하나가 무언가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소화다? 그렇죠. 기계적 소화다. 자, 다음 두 번째, 쓸개즙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하는 포인트는 자, 우선 이름이 쓸개즙이에요. 자, 어디 있었을까? 다시 한번 그림 볼까요? 자, 잠깐. 자, 쓸개즙 한 화면에 담고 싶은데, 네.
네, 자, 쓸개즙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쓸개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잘, 네, 좀 키울까요, 그냥? 어디에 있다, 쓸개즙? 여기 있다. 자, 여기에 쓸개즙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쓸개즙을 어디서 만들어내냐면 여기서 만들어내요. 간에서. 괜찮아요? 간에서 만들어내요. 오, 그래서 쓸개즙이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쓸개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디로 분비되는 거예요? 그렇죠. 십이지장으로 분비되는 거예요. 연결되셨죠? 자, 그렇다면 간, 쓸개, 이자 모두 소와 개에 속한다. OX. 그렇죠. 이제 5가 되는 거 연결될 수 있죠. 그렇다면 선생님이 조금 전에 소와 개에다가 뭐까지도 포함할 수 있어요? 그렇죠. 쓸개도 포함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쓸개즙이라고 하는 것은 간에서 만들어져서 쓸개에 저장되어 있다가 12지장으로 분비된다라는 내용도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지방은 소화가 끝난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밑으로 내려와서 소장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만 가지고 오고 싶은데, 네, 됐네요. 네, 소장 보겠습니다. 자, 소장은 이제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의 소화를 마무리시킬 거예요. 자, 소장의 소화는 말테이스라고 하는 애가 엿당을 마지막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해해 줄 거고요. 다음 이왕이면 색깔을 맞춰볼까요? 말테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분비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펩티데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폴리펩타이드를 이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최종 산물로 쪼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또 말테이스라는 이 효소를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강의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심화된 내용을 지금 짚어드리고 있어요. 자, 말테이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엿당을 쪼개는 거예요. 자, 엿당은 뭐다? 이당이다. 자, 통합과학에서 잠깐 정리하셨겠지만 이 당에 포함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 엿당, 젖당, 그리고 설탕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웬만하면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설탕 같은 경우에는 효모의 무선소흡에서도 등장을 했었고요. 젖당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중에 나오는 락토프리 같은 것과도 연결을 할 수 있고, 엿당은 기본적으로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당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당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당을 무엇으로 쪼갠다? 그렇죠. 이당을 단당으로 쪼갠다. 자, 그럼 단당에는 포도당이 있고 갈락토스가 있고 다음 그렇죠. 과당이 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소장에는 말테이스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있는 거냐면 이당을 쪼갤 수 있는 요소는 다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이당을 쪼갤 수 있는 요소는 다 있습니다. 이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효소들이 바로 말테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효소가 있다라는 건데 혹시라도 심화 내용으로 한번 정리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이 부분이 필요 없는 친구들은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선 엿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명칭이 말토스예요. 그래서 말토스를 쪼갠다라고 해서 효소의 이름을 붙일 때에는 물질의 이름 뒤에 에이스를 붙입니다. 물질의 이름 뒤에 에이스를 붙여요. 그래서 얘 이름은 말테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테이스는 엿당을 쪼개는 거야 라는 뜻이고요. 다음 두 번째, 젖당은
락토스라고 해요. 락토스. 그러면 효소 이름 뭐라고 붙일 수 있어요? 그렇죠. 락테이스라고 돼요. 괜찮을까요? 네, 다음 설탕은 물론 상품명은 쉬운데요. 네, 학명은 스크로스라고 해요. 그러면 그렇죠. 스크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엿당, 즉 말토스는 말테이스에 의해서 쪼개지고 락토스는 락테이스에 의해 쪼개지고 스크로스는 스크레이스에 의해서 쪼개진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분해되었을 때 무엇이 만들어지냐라는 것은 얘네들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죠. 네, 이것도 사실은 통합과학에서 한 친구들은 있겠지만 자, 엿당은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 젖당은 포도당 플러스 갈락토스, 설탕은 포도당 플러스 과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말은 말테이스를 처리하면 포도당과 포도당으로 쪼개지고 락테이스를 처리하면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쪼개지고 수크레이스를 처리하면 포도당과 과당으로 쪼개진다. 이렇게까지 연결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어찌되었든 여기까지 소화가 끝났을 때 자, 최종적으로 분해되는 산물은 중요하니까 크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분해된 산물은 자, 여기서는 이제 엿당만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분해된 산물은 포도당이고요. 여긴 아미노산이고요. 여기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둘은 구분 지을 수 있다.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다? 얘네들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영양소고 얘네들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지용성 영양소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분해로 가서 소화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흡수로 한번 가볼게요. 자, 흡수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자, 흡수는 첫 번째, 포도당과 아미노산과 같은 수용성 영양소가 있고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와 같은 지용성 영양소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알다시피 흡수는 어디서 일어난다? 그렇죠. 여기 소장, 여기에서 일어난다. 자, 그런데 소장은 길이도 길지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꾸불꾸불한 융털의 형태를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융털을 한번 확대해보면 이렇게 암죽관이라고 하는 관이 있었고요. 그 주변을 모세혈관으로 감싸고 있었죠. 자, 얘가 모세혈관이었고요. 얘가 암죽관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강의 초기에 말했듯이 그래서 우리 지금 조금 더 정확하고 심화 내용으로 전달을 하다 보니 지금 강의 내용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암죽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모세혈관의 단면하고 조금 비교를 해봤을 때 암죽관에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암죽관은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요. 모세혈관은 바깥쪽에 기저막이라고 하는 막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얘는 여기가 지금 혈액이 흐르고 있고요. 암죽관의 안쪽에는 림프액이라고 하는 둘 다 액체가 흐르고 있는데 모세혈관 쪽에는 바깥쪽에 막이 하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작은 입자들이 통과가 가능한데 암죽관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혈관에 비해서는 막이 하나가 없기 때문에 모세혈관을 통과하지 못하는 조금 더 크기가 큰 애들이 이 림프액을 통해서 실제로 통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작아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용성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조금 커서 암죽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흡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부분도 조금 기억. 암죽관의 안쪽은 림프액이 흐른다. 자, 그런데 림프액이 흐르는 곳을 뭐라고 한다? 림프관이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다시 자, 수용성 영양소,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보통 소장, 융털에 모세혈관으로 흡수된다. 그리고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이렇게만 쓸게요. 소장, 융털에 암죽관으로 흡수된다. 그런데 자, 여기서 자, 내가 조금 이 부분을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실제로 여기가 흡수되는 과정을 한번 연구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가 흡수되는 과정은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소화되는 과정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싶다. 실제로 소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연구해보고 싶다. 난 이런 것들을 생기부 자료로 활용해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것도 세포막의 이동과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투 내용과 연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어떠한 분자적인 특성, 뭐 극성이나 비극성 이런 부분 연결해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수용성, 지용성 이런 걸 연결해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크기 이런 걸 연결해보고 싶다든지 등등등의 어떠한 특성에 따라 물질의 특성에 따라 물질이 수송되는, 이동되는 방식이나 그런 경로를 연결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탐구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선생님은 중요한 내용만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장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됐어요. 자, 그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했지만 이 상태에서 자, 얘네들이 영양소가 흡수됐다. 그럼 최종적으로 얘네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도착하는 곳은 어디다? 그렇죠. 심장이다. 심장이다. 그럼 얘도 어차피 심장, 얘도 어차피 심장. 심장으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수용성 영양소라고요. 물에 너무 잘 녹아요. 물에 너무 잘 녹는 애들이 혈관을 타고 그대로 심장으로 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물에 너무너무 잘 녹는 애들이 그대로 심장으로 와요. 그럼 심장에 문제가 생겨요. 왜?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네, 설탕물이 그냥 물하고 그렇죠. 심장으로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설탕물은 아주 끈적끈적해요. 농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럼 그 끈적끈적한 상태로 심장에 들어가게 되면 심장에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끈적끈적한, 즉 농도를 조절하고 난 다음에 심장으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농도를 조절하고 가겠습니다. 자, 농도. 생명과학에서는 이 농도라는 단어를 뭐로 대변해서 볼 거다? 자, 우리 뒤에서 계속 하겠지만 이 농도가 결국은 삼투압이다. 삼투압. 그래서 삼투압 조절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삼투압을 조절할 거냐면 여기서 삼투압은 우선 첫 번째 그냥 당이에요, 당. 그래서 당을 조절하고 갈 거예요.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당만 쓸게요. 자, 당을 조절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3단원에서 배우겠지만 혈당량 조절이 바로 여기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당을 조절하고 갈 거예요. 혈당량. 그래서 여기서의 혈당량은 혈액 속에 포도당의 양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포도당의 양이 너무 높아요. 흡수된 양이. 그래서 이것을 조절할 겁니다. 왜 조절해요? 너무 끈적끈적해요. 이 상태로 심장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를 조절을 하고 갈 건데 그럼 좀 어떻게 조절해요? 그게 바로 여기 있어요. 자, 여기 있어요. 자,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을 물에 잘 녹는 엿당으로 바꿨어요. 선생님 이걸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라고 했었거든요. 자, 여기 볼게요. 모세혈관으로 지금 흡수된 건 어떤 상태? 단당류 상태.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냥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너무 농도가 높으니까 심장으로 갔을 때 과부하가 걸린다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얘를 농도를 떨어뜨릴 건데 농도를 떨어뜨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물론 세포가 쓰면 돼요. 괜찮죠? 세포가 쓰면 돼요. 하지만 세포가 쓰지 않고 저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당장 다 세포가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럼 그 저장을 할 때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로 바꿔버리면 농도가 쉽게 떨어지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다시. 농도가 지금 높은 게 문제예요. 왜? 물에 너무 잘 녹아서. 그러면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로 바꾸면 끝나요. 괜찮아요? 그럼 농도가 다시 떨어지니까. 그럼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이 조금 전에 뭐였다고요? 녹말이죠. 그런데 녹말은 혹시 이것도 통합과학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했었던 사람들은 혹시 기억이 날 수도 있는데 녹말은 식물이 당을 저장하는 형태. 연결 괜찮아요? 우리 그래서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광합성 배울 때 식물의 잎에 은박지 싸서 기억나시죠? 우리 그거 녹말 확인했었잖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동물은 우리 지금 사람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몸 하고 있는 거니까 동물은 당을 저장하는 형태가 뭐다? 그렇죠. 글리코젠이다. 글리코젠이다. 글리코젠 여기서 나오는구나. 자, 그래서 얘를 어디로 가져갈 거냐면 얘를 어디로 가져갈 거냐면 간으로 가져갈 겁니다. 간. 그래서 포도당을 물에 잘 녹지 않는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걸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당을 저장한다라는 표현과 동시에 농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농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이 농도가 조절되고 끝나는 겁니다. 혈당량이 조절되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고 이제 심장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연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심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이따 우리 순환하면서도 하겠지만 심장으로 들어가면 이름은 무조건 정맥. 심장에서 나가면 무조건 동맥.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심장으로 들어갈 땐 정맥. 자, 그럼 심장으로 들어갈 때 정맥인데 어디서 출발했는지의 이름을 앞에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간을 통해 심장으로 들어가면 이름을 뭐라고 하면 되냐면 간에서 출발해서 심장으로 갈 거야. 그래서 간, 정맥 이렇게 하면 돼요. 괜찮을까요? 그럼 여기는 선생님 여기 빈칸을 놔뒀는데 여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자, 소장과 간 사이예요. 그럼 여기는 경로상으로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괜찮죠? 들어가는 거니까 정맥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뭔가 방금 이름 붙이는 것처럼 여기서 출발해서 정맥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뭔가 애매하죠. 괜찮아요? 뭔가 애매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름을 붙일 때 기관과 기관 사이에 있는 혈관의 이름은 뭐라고 하냐면 문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 이름은 장, 간, 문맥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 앞에 있는 단어를 빼고 장을 빼고 이렇게 간문맥이라고 부릅니다. 간문맥. 그래서 혹시 전공서적을 보다가 문맥이라는 단어가 있다? 기관과 기관을 연결했구나. 그 사이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간정맥을 통해서 왜 이렇게 선생님 공간을 많이 남겨놨느냐.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썼던 사람들은 쌤이 심장을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것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심화하는 거니까 쌤이 심장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심장. 이게 심장이에요. 우선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심장. 자, 심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순환하면서 할 건데 선생님 여기서 딱 하나만 볼게요. 여기서 봤을 때
얘가 정맥이거든요. 자, 얘가 정맥이거든요. 네, 그런데 큰 정맥이라고 해서 대정맥이에요. 그런데 얘도 대정맥이에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대정맥이 두 개예요. 대정맥이 두 개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이 심장을 보았을 때 심장의 위쪽에 있다. 괜찮아요? 위쪽에 있다. 그래서 얘 이름이 상, 위에 있는 상대정맥이라고 부르는 거고, 얘는 심장의 아래쪽에 깔려 있어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하대정맥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또 심장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심장 좀 이따 할 거예요. 그래서 심장은 지워버리고, 그래서 심장을 기준으로 심장에는 정맥이 두 개가 있다. 위에 붙어 있는 상대정맥과 아래 붙어 있는 하대정맥이 있다. 그럼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자, 심장이 있는데 위쪽에 붙어 있는 상대정맥이 있고 아래쪽에 붙어 있는 하대정맥이 있다. 그럼 위치상으로 볼까요? 지금 여기가 이걸 여기로 가져가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볼게요. 자, 지금 영양소가 어디 있어요? 여기 소장의 융털에 흡수가 됐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지금 간으로 온 겁니다. 그럼 어디로 들어오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렇죠. 하대정맥을 통해 들어오는 게 효율적이죠. 뭐하러 위에까지 갈 필요 있어요? 없죠. 그래서 얘는 하대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을까요? 네. 그래서 하대정맥을 통해서 수용성 영양소는 심장으로 들어가게 된다. 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지용성 영양소. 자, 지용성 영양소는 소장 융털의 암죽관으로 흡수된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암죽관 속에 뭐가 흐른다? 그렇죠. 림프액이 흐른다. 자, 림프액은 림프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암죽관은 뭐랑 연결되는 거냐면 림프관이랑 연결돼요. 그런데 자, 결국은 이 림프관에 있는 애들이 자, 림프액이 흐르는데 이 림프관 안에 있는 림프액이 흐르는데 결국은 얘네들의 목적지도 어디다? 맞습니다. 심장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림프액에 있는 애들도 혈액으로 옮겨가야 돼요. 림프관에 있는 애들도 결국은 어디로 옮겨가야 되냐면 정맥으로 옮겨가야 돼요. 심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옮겨갈 건데요. 림프관에 있는 애들이 정맥으로 옮겨갈 건데요. 자, 이거는 우리 림프가 주로 발달된 곳을 떠올리면 선생님 조금 더 연결이 쉽다라고 했어요. 자, 림프가 발달된 곳, 요즘 림프 마사지가 하도 많으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림프 마사지 얘기하면서 한번 언급을 드렸죠. 자, 림프가 많이 발달된 곳 하면 무릎 뒤 오금이라든지 허벅지 사이 화스타군이라든지 아니면 겨드랑이라든지 아니면 귀뒤라든지 등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 그냥 간단하게 한번 연결해 봅시다. 단순하게 림프관이랑 정맥이랑 맞닿아서 영양소를 넘기고 싶어요. 자,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야? 그렇죠. 심장이야. 심장. 그럼 이왕이면 심장에 가까운 곳에서 넘기는 게 좋지 않을까? 괜찮죠? 괜찮죠? 다시. 자, 지금 나 뭐 할 거예요? 림프관에 있는 영양소들을 정맥으로 옮길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보낼 거예요? 그렇죠. 심장으로 보낼 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옮기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 중에서 심장이랑 가까운 쪽 어디 있어요? 여기.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이쪽 근처에 발달되어 있는 림프관이 뭐냐면 가슴 림프관이라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가슴 림프관 근처에 있는 정맥이 우리 이렇게 사람의 목을 보면 여기 쇄골 이렇게 있죠. 쇄골 밑에 여기에 쇄골 밑에 정맥이 하나 흐르는데 여기 정맥 이름이 그대로 하면 쇄골 밑에 있는 정맥이라고 해서 쇄골하 정맥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서
이 쇄골뼈가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 혹시 그 자물쇠 역할하는 빗장 아세요? 빗장? 그 빗장이라고 하는 것과 뼈가 그 뼈의 모습이 상당히 비슷하대요. 그래서 쇄골을 빗장뼈라는 것으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얘를 빗장 밑에 있는 정맥이라고 해서 빗장 및 정맥 이렇게 불러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빗장 및 정맥을 통해서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이제 여기로 다 영양소가 넘어온 거죠. 그럼 이제 어디로 보내면 돼요? 그렇죠. 심장으로 보내면 돼요. 자, 심장으로 보낼 겁니다. 그럼 다시 대정맥을 통해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저기 위에 그렸으니까. 그렇죠. 여기.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영양소들이 어디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여기 소장의 융털에서 가슴 림프관 쪽으로 와서 연결된 상태. 그럼 어디로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렇죠. 상대정맥을 통해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상대정맥을 통해서 흡수된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소화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내용이 많긴 했습니다. 하지만 소화 내용 부분은 좀 꼼꼼하게 연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부분을 달달달달 외워라 이런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내용이 있었지 정도로 조금은 익숙해지는 정도 그 정도까지만 충분히 학습하셔도 아주 훌륭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